예,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그 가전 에어컨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오색입니다. 주로 에어컨을 비롯해서 냉난방, 그다음에 급탕, 환기 이제 이런 분야가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오늘 내용은 크게 미래의 어떤 기술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그리고 사업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국회에 시계가 없네요. 안내해 주세요. 이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전체 에너지 사용의 한 약 40% 내외가 주거와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상업용 건물에 적게는 50%, 많게는 80%가 냉난방, 급탕, 환기 이제 이런 분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있어서 주거나 상업용 건물에서의 냉난방, 급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이제 주거 분야, 상업 분야, 그리고 이제 산업용 일부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설비의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히트펌프 급탕, 그러니까 온수를 히트펌프로 만들고, 그다음에 냉난방을 히트펌프로 하고, 그다음에 환기를 열회수 환기하는 형태의 설비를 기본 주택 설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에너지원은 이런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이나, 그리고 이제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주거용 설비를 구축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큰 국가들이 아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약 20년 정도의 어떤 뭐랄까 지급 보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론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20년간 나눠서 절감한 에너지 비용으로 그거를 이제 갚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국가적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히트펌프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난방과 급탕 기기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런 히트펌프를 장려하는 이제 주요 국가의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1, 2년 된 건 아니고 지금 벌써 10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새에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시장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통적으로 난방 시장이 냉방 시장의 4배 이상 크다고 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4배 이상 큰 시장이 전부 보일러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일러 시장이 지금 전체가 히트펌프 시장으로 바뀌는 그 시장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주거용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천진과 북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난방, 그 다음에 급탕을 갈탄을 때는 보일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어떤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북경 천진 지역의 갈탄 보일러를 전부 100% 히트펌프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하냐,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5년 만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거의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실제 제품 설치비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년에 4조, 5조씩 정부 자금을 넣어가면서 전부 바꿨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이런 지구 온난화에 가장 그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고, 아까 그 에너지 그 최저 소비 효율이나 평균 소비 효율을 그 보여주신 데에도 미국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히트펌프 그 공조기를 사면 8,000불, 히트펌프 급탕을 사면은 1,750불을 보조하는 걸로 돼 있고, 기기값을 내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뭐 안 바꿀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그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현황을 보면 이제 공기여론, 수열, 지열들이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 부분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고,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늦습니다. 지열 중심으로 가다가 15년 수열로 바뀌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기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아까 유럽 얘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아예 그 신축 주택에는 가스라인을 못 넣게 막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가 더 이상 신축 주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냉난방 급탕을 전기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 이상 에너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이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2025년 유럽의 그 히트펌프 공기물 히트펌프 시장의 시장 규모는 10조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1조 미만이었습니다. 4천억, 6천억 원 정도 하던 시장이 지금 거의 20배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가별로 굉장히 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과거에는 보일러에 직접 난방을 연결하고 급탕을 하면 됐던 반면에, 히트펌프로 가려면 실외기를 큰 걸 놔야 되고, 또 실외기의 출력이 낮기 때문에 그 급탕 탱크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설치상의 애로점들은 분명히 있고, 국가별로 보급되는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에어컨에서 사용하였던 이 압축기에 압축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에어컨은 실내 온도 뭐 20도, 실외 온도 40도 사이에 그 정도의 온도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힙펌프였다면, 이걸 난방으로 쓰려면 마이너스 15도에서 40도, 50도까지의 그 큰 온도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힙펌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겨울이 될수록 그 필요로 더욱 커지는 그 난방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큰 고압력비 조건에서 더 빠르게 압축기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00헐츠 돌던 압축기들이 150, 180까지 돌아야 되는 굉장히 극한적인 압축기 기술이 필요하고, 제가 에어컨 분야에 거의 30년 있었지만 과거 20년 동안 압축기의 압축비는 딱 10이었습니다. 영원히 10으로 쭉 가다가 최근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압축기의 압축비가 갑자기 14, 16, 20 이렇게 과거 압축기 출현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변화졌던 압축비가 과거 한 5년, 1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저희 한국에 있는 냉동 공조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설치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실외기를 놓고 보일러를 빼고 이런 급탕 탱크를 넣고 이제 냉난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히트펌프는 냉난방 말고도 의류 건조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반 실내에다 전기 히터를 틀어가지고 쓰는 그 건조기를 많이 써왔는데, 그 히트펌프를 넣으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히트펌프 건조기가 거의 100%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별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미국은 보면은 대부분이 가스식 아니면 히터고, 히트펌프는 2%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술이 있지만 그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가 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CO2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취지고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주거에서 주로 보일러 썼던 것과 다르게 히트펌프 공조나 열해소 환기가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기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에 연계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실제로 실증을 해보면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 15%, 많게는 30%까지 에너지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설비를 그대로 두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일반적으로 냉방과 난방의 수요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실은 냉방을 하고 사람이 있는 공간 난방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실외기를 각각 놓고 냉방 따로 난방 따로 이렇게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외기를 하나로 묶어서 냉방에서 회수한 열을 난방으로 쓰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흔히 열회수용 히트펌프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실외기 하나로 냉방, 난방, 급탕을 같이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실외에서만 열을 리커버리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열을 리커버리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실외기 2대를 쓰는 것에 대비해서 2배 효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은 한 80%, 지금 저희가 상업용에 설치하는 에어컨의 80%가 힌 리커버리로 들어가고 유럽은 40% 들어가는 반면에 한국은 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기처럼 미국이 2%밖에 히트펌프 건조기를 안 쓰는데 한국의 상업용 건물은 열외수 에어컨을 1%밖에 안 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 건물에 아까 말씀드린 열회수용 환기, 냉방, 난방을 절연하지 않고 동시에 냉난방을 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AHU, 그러니까 에어 핸들링 유닛이나 루프탑 같은 경우에 환기하고 냉난방을 같은 덕트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지 않고 같은 덕트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와 냉난방을 분리하면 그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섞어서 쓰므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로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외기 도입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런 전외기 방식, 저희가 Dedicated Outdoor Air라고 하는데 이런 전외기 방식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외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건물에도 넣으면은 바로 지금 기존 설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까지 에너지 절감되는 것들이 실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설계하는데 반영이 되는가? 이제 기술이 있지만 쓰지 않는 기술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해수, 하천수, 해수 처리수, 근데 이 중에 재생으로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가 산업에서 나오는 폐열은 어느 정도의 열이 어느 정도 에너지 준위로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직 입증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지역 냉난방이나 산업용에서 기존에 가스를 떼거나 가스나 콜을 뗐던 부분들을 히트펌프로 더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은 입증이 돼 있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단 원심 압축 같은 형태로 이렇게 터보 압축기를 단을 높여서 압축비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2014년도에 서남 하수 처리장에 실제로 이제 하천 방류수가 이게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라고 나오면 12도로 나오는데 이거를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려면 다시 4도 정도를 낮춰야지 어떤 자연 환경에 영향이 없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쿨링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12도에서 8도까지 열을 뽑아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이런 난방에 쓰는 열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14년부터 쓰고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포텐셜은 충분히 크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는 에너지의 효율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마력에 해당하는 공기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저희 제품 기준으로 2000년
초부터 2010년부터 해서 그동안 이게 꼭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에너지 효율을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트펌프를 써서,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좀 더 보급을 한다면은 우리가 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주거용 급탕이나 난방에 있어서 그 유럽, 일본, 중국 같은 그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실제로 CO2 에미션을 줄이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스타디를 해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열회수형 히트펌프나 그 전회기, 열회수, 환기 같은 건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기술들이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빌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증이 되고 그런 걸 확대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숙제이고, 그리고 아직 그 시장의 초기 단계이지만 산업에서 100도 이상의 고온 스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500도씨 산업용에서의 열 사용의 500도 이상이 50%지만 그 500도 이하, 그러니까 한 200도까지가 전체 4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에 해당하는 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히트펌프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산업체의 폐열, 그다음에 재활용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뭐 일본이나 미국이 유럽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해외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고민이 된다면,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히트펌프 기술이나 이런 제품 개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격변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있어서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좀 더 그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부사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세기 부사장님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의 가열 수요는 석탄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 가열 분야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전 국내의 그 특히 산업 쪽의 열 에너지의 어떤 그 온도별 분포나 활용 분야, 뭐 건조에 쓰고 있는 건지 뭐 세척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분석이 돼서 그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는지가 이제는 좀 그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도씨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히 터보칠러 같은 경우에는 무급유 다단압축 터보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 고온형 히트펌프에 쓰려고 개발한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면서 그 윤활유가 고온 열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0도, 그러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려면은 그 무급유, 그러니까 무윤활이 필요합니다. 자기 베어링으로 축을 띄우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목적은 아니지만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기계연구원하고도 같이 100도 이상 고온 스팀 발생을 위한 어떤 기술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급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20년의 지급 보증을 하진 않습니다.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20년의 지급 보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파이낸셜을 짜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가 부도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시스템을 설계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산업체가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기술을 믿고 메인터넌스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체계를 잘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도 이하의 열 수요 분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과 산업체 수요와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하면 저는 그 방안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에 오래 있으면서 최근에 몇 년간 느끼는 이거는, 지금의 변화는 제가 과거 25년간 겪었던 변화의 속도나
그레디언트하고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제가 5년, 10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1년, 3년 안에 벌어지는 걸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절대로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빠르게 힙범프 보급 정책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펼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이 100% 인버터입니다. 미국은 98%가 정속입니다. 미국의 에어컨 시장이 100% 인버터로 바뀌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에너지에 있어서의 정책의 변화가 워낙 빠르고 급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 기업 혼자서 준비하는 시대는 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해야만 그런 속도와 이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